한국의 살인사건 126회 네. 윤금이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 때문에 소파 협정이 엄청 뜨거웠던 논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6회 저 공교롭게 이제 윤금이 사건 그 당시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이게 92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 사건을 이제 선정했는데 오늘 이제 윤금이 사건을 우리가 선정해서 소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 그 수사 현장에 투입됐었던 형사분 한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 수사를 했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문석원 선배님 오늘 나와 주셨는데 우리 선배님이 그 당시 수사를 이제 맹렬하게 정말 수사 잘하셨죠. 그래서 선배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안 오신다는 거 어렵게 좀 모셔서 이 사건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그 선배님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보다 좀 뭐라 그럴까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로 좀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되게 첫인상이 이런 네.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왜 우리가 형사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옛날 형사분들 생각하면 약간 저는 등치가 있으시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 교수님 같은 느낌이세요. 젠틀한 느낌이셔가지고 저 첫인상이 조금 놀랐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인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경계를 안 해요. 맞아요. 예. 그 전처럼 얼굴이 우룩하고 체격이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경계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계를 좀 덜하고 저 사람이 뭐야 형사라고 해야 지금처럼 이제 그렇구나 하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놓고 맞아요. 자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됩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잘 모르시네. 사실 저 선배님 옷 벗으면 울퉁불퉁해요. 진짜요? 이 몸 하나는 막 이래. 지금 형님 저 선배님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뭐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정말 이랬거든. 역사적인 사건에 또 담당하셨던 형사님 모시게 돼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은 오늘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가만히 소개만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프로필을. 네네. 우리 저 선배님 성함은 문석원 선배님이시고 79년도에 선배님 입직하셨죠, 경찰에. 예. 그리고 2011년도에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배님 때는 이제 이 경찰들 정년이 58세. 58세. 네, 그래서 2011년도에 58세 때 이제 의정부 경찰서 강력 2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그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 1992년도에 일어났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게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미군이 이제 철수하잖아요. 미군 네, 부대 이제 네. 평택으로 많이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현재는 유명무실로 돼 있고 그 전에는 미군이 많이 주둔했습니다. 미군이. 그래서 뭐 주말이고 평일이고 미군들이 거기가 말하면 미국에 와 있는지 한국에 와 있는지 맞아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보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활성화됐었습니다. 동두천이 그 당시에는. 선배님 그 당시에 야간에 그 주말에 밤 되면은 휘황찬란하게 불 켜지고 하면 그때는 한국의 거리가 아니었죠. 텍사스에 와 있는지 그런 어디에 느낌. 와 있는지 미국 한 도시에 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날 발생이라기보다는 발견된 발견이죠. 네.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월 4만 원 하는 허름한 단칸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윤금이라는 분이 성이 윤씨고 이름이 금인가요? 금이에요. 금이야 오게 할 때 금이. 그 금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찰서로 신고를 가든 어디를 신고를 하든지 오면은 저희한테 이제 비상이 내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살인사건. 형사계에서. 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는 어떤 사건이 떨어졌으니까는 뭐 낮이고 밤이고는 그쪽으로 가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는 그러한 그 피가 낭자하고 아주 그 잔인하게 그러한 옷이 벗겨져 있고 피가 낭자한 그런 잔인한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요게 아마 윤금이가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이라고 하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두천시 보산동. 아까 보산동이 왜 이제 보산동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보산동이 지금 현재 그 미 이사단 미 이사단이 미사단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도시예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이사단 바로 앞쪽에 있는 동네가 전체가 보산동이에요. 그 보산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기지촌이 형성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마 미군들 전용업소라고 하는데 우리 김유진 프로파일러는 모를 것 같으네요. 미군 전용업소. 미군 전용소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미군들, 내국인들은 출입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군인들만, 미국 사람들만 전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 윤금이 씨처럼 이러한 그 미군 상대로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출근을 하시고 우리 내국인 남자들은 특히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내국인은 거기 가서 술 못 마셔요? 미군만 전용으로 마시는 데예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 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도 못 들어가요?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카투샤도 원래는 못 갑니다. 거기. 예, 원래 못 가게 돼 있어요. 미군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군 전용 업소예요. 미군들도 뭐 다른 데 가서 또 놀 데도 없고 그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와서 술 먹고 또 여성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이 크라운인 거예요. 홀 이름이. 윤금이 씨가 근무했던 그 미국 전용 클럽 이름이 전용업소. 크라운이었군요. 그러니까 오후 4시 반까지 안 움직이니까 아마 가가지고 문 열어본 것 같아요. 문간방이었다고 그러네요. 예. 문간방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봤을 때는 방이 상당히 좁아요. 벌칙이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뭐 골방이라고 그럴까? 골방. 예. 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벌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골방 수지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러한 상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들 말하면 이제 업주들 사장들이 이제 그 일하는 근무자들 종업원들이 안 나오면은 체크를 합니다. 맞아요. 시간 됐는데.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같은 종업원을 내보내야되지 가서 알아봐라.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오후 4시 30분에 가서 확인한 거 보니까요. 4시 30분이면 이제 저녁 때쯤 술 먹기 시작하잖아요. 네. 미군들 일과 시간 끝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4시 반 정도는 4시 정도는 홀에 출근들을 해갖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업 준비를. 근데 윤금이 같은 경우 안 나오니까 4시 반경에 오후 4시 반경에 가보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확인차 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피가 낭자하고 알몸인 채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윤금이 씨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좀 지났어도 이 피 냄새 이렇게 많이 하면은 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주 비릿하다 그럴까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피가 나면은 이게 고여 있고 그러면은 피가 꼬맣고 진해요. 피가 우리 금방 난 피는 물구스름하게 빨간데 이거는 꼬맣고 피가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린내식으로. 이게 이제 현장 그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알몸 상태였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얼핏 못 알아봤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신고한 분이나 현장에 들어갔던 형사들도 왜 그러냐면 그 하이타이죠 선배님. 그렇죠. 네, 그 네. 이제 하이타이라고 하는데 세제인데 세제. 그거를 온몸에 다 뿌려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핏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일단 외견으로 보였던 거는 이제 콜라병을 이제 중요 부위에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반쯤 콜라병 아마 그 뒷부분 정도만 이렇게 보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문 쪽에다가 그 우산대죠. 예. 우산대를 깊숙이 이제 박아놔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이타이 쫙 뿌려놓고 뭐 얼굴에서는 막 이런데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했죠 이거. 네. 그리고 나중에 부검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 자국 내에 또 예. 다른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병 2병이. 그 자궁 내 이제 부검 과정에서 보니까 콜라병을 제거하고 이제 부검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자궁 내 맥주병. 근데 그 맥주병을 일반적으로 네네, 아시는 분들은 맥주병이 지금 우리가 파는 것처럼 사모들이 큰 건 줄 알아요. 근데 홀에서 파는 거는 요만해요.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게 이제 2개 정도가 자궁 내에 삽입이 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발견한 거죠. 네.
아마 그 하이타이 뿌린 건 선배님 지문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그 여자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문도 그것까지 생각한 그렇고 그거는 거지. 아니고 예, 그죠. 여자한테 어떠한 감정이 감정.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세제는 깨끗이 씻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주사를 확실히 안 했으니까 어떤 맞아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좀 자기한테 세제로 이렇게 청소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도 나중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을 없애려고 그런 목적으로 뿌렸다면 지 셔츠를 거기다 놓고 갈 리가 없거든. 증거물을. 이게 보통 저도 그 세제 뿌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케이스별로 이렇게 봤더니 약간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뭐 진짜 이렇게 씻기 위해서 뭐 오욕 뭐 자기가 이 여성을 뭐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피가 낭자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보기가 싫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참 우리가 공공의적이나 이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는 이게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또 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시대마다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네. 증거인멸의 목적과 그다음에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확 씻어내 버린다는 어떤 그런. 근데 이제 그걸 확 씻어내 버린다는 그 느낌 같은 거는 뭐냐면 입안에 성냥개비가 하나 가득 들었단 말이야. 입안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기인한 뭔가가 있어서 그거 없애버리겠다. 너 나한테 말 잘못했거나 뭐 이제 이런 인식도 또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말 잔인하긴 해요. 잔인하고 엽기적이라고 엽기적이죠, 봐야죠. 그 당시 엽기적이고. 상황에서는. 예. 그때 깜짝 놀랐죠. 우리 국내 사건도 이렇게 많이 다뤄봤지만은 우리 국내 사건은 그렇게 엽기적이나 잔인하지는 않아요. 어떤 신체 부위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내에서는 없는데 가서 볼 때는 상당히 낭자한 데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엽기적이고 아주 잔혹한 거죠. 잔혹한 그런 사건으로 추측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서 뭐 형사계 닥닥 긁은 게 40명이에요, 사실은. 그래. 그죠? 형사계 40명이 닥닥 긁어갖고 현장으로 이제 가서 수사 들어갔는데 뭐 가자마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는 기지촌이고 또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제 기지촌 그 홀에서 종사하는 여성이니까 이거는 범인, 가해자는 미군일 것이다 하는 추정은 뭐 처음부터 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선배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탐문 들어갔죠. 그렇죠. 바로 이제 탐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갈래로 예를 들어서 일부는 이제 내국인도 완전 배제는 안 배제하면 안 하지만 되죠. 중점적으로 이제 외국인, 그냥 미국 군인 범죄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주변을 탐문해 나가고 동료, 그러니까 윤구미 씨의 동료, 같이 근무했던 분들 호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때 그 어느 정도 얘기 나왔었죠. 그래. 윤금이. 그러면 어쨌든 범인을 특정한 건 한국 경찰인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언론에서나 이럴 때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게 이게 미군이 수사해서 미군이 특정했다고 아니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병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잘 되는데 동기나 뭐 이런 거를 그런데 그 당시에 신병을 우리가 권고를 했어도 미군 측에서 인도를 요청하면은 즉시 내지는 빨리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후미에 이 사건 종료하고 난 다음에 후미에 이제 소파라고 그러죠. SOFA 이제 소파 그 한미 행정 협정 뭐 이제 이거 관련돼서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형태죠. 그분도. 그래. 그 뭐 홀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10월 28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저 오후 4시 반에 발견됐잖아요. 네. 그 전 새벽 시간대에 그 윤금이 씨가 저 백인이래요. 미군. 미군 백인 미군 병사하고 같이 홀에서 나간 거.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간 거죠. 미군 데리고 어떻게 보면. 홀에서 거기 방에 가. 그러니까 그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그때 미군 백인 하나 아이하고 어린 아이 같았어.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걔랑 윤금이 같이 지방으로 갔어. 이것까지 경찰이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걔가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네. 이 사건은 진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원래는 지문 같은 거 발견 못했어요. 현장에. 처음에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에 요만한 그 작은 맥주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개가 완전히 삽입돼 있었거든요. 도출했어요. 그 맥주병을 두 개를 도출했는데 그중 맥주병 한 개에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현장 내에서는 지문을 발견을 못. 그렇죠. 그 부검하던 중에 발견된 예. 맥주병에서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문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지문 나오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문이. 그건 외국인 아니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그 지문을 나중에 미군에서 일치했다라는 거, 이 범인이랑 일치했다는 걸 확인해 줘요. 나중에 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지문도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말하면 들이대니까는 그때서야 보고서는 맞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걸 본 직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남아있던 피 묻어 있는 셔츠가 하나 있었고, 피 묻은 셔츠가. 셔츠도 있었고, 맥주병에서 지문도 채취를 했고, 또 목격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등등 있으니까 이제 범인 특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이 사건은 사실은 없었어요. 피 묻은 셔츠는 그럼 그 범인이 두고 간 옷이에요? 그렇죠. 네. 아. 범인이 왜 그런지 몰라도 급했어 이놈이. 그 셔츠를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여기는 신발이라고 하지만 운동화, 농과 아, 이런 그것도- 피 묻은 거를 계속 그 신고 입고 다녔고 그러니까 웃기는 놈이에요. 세탁도 안 하고 신발도 그죠? 그거는 정말 이상했었어요. 나중에 검거하고 나서. 원래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 사람 죽여놓고 원래 옷가지 같은 거 다 빨거나 그래. 없애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검거됐을 때 그대로 입고 있었잖아요. 네. 농구하고 저 바지하고 청바지하고. 그냥 우리나라 내국인들 범죄하고는 좀 많이 상이한 이건 사실은 그 한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니들 뭐 내가 했는데 미국이 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잡겠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놓고 입고 경우가 댕기지. 이 행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너무 우리 믿은 보통 행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미 행협이라 하지 않고 행협. 이러면 그래 한미 행협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우월주의가 맞아요. 있습니다. 우월감. 우리는 약소국으로서 그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는 그러한 것을 얘네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이유가 왜 그 미국에서도 범죄 일어났을 때 갱단이라든지 강력한 집단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증거인멸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과 뭐 유사하다고 하면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우월감이라든지 니네들이 날 우월감이에요. 감히 건드릴 수 있어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검거는 한 3일 만에 검거했단 네, 말이에요. 인적상 신속하게. 바로 나왔고요. 거의 한 3일 만에 검거했는데 그것도 선배님 그거 기억이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감찰 있잖아요. 감찰. 민들레. 민들레회 감찰. 예, 민들레. 민들레회가 뭐냐면요. 민들레회가 그 기지촌에서 이제 그 미군들 상대로 그 종업원 생활하던 여성분들이 나이 드시고 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홀 같은 데 종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뭐 그 뒷일도 좀 도와주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의를 하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있는데 그게 민들레 회예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름이죠. 그렇죠. 그 감찰이라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사회에서 그런 감찰 아니에요. 감찰이 아니고 잘못이나 뭐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잘했니 못했니 이런 감찰 개념이 아니고 친목을 위해서 맞아요. 자기 경험 내지는 이제 뭐 오면은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좀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예를 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습성이 이렇다. 맞아요. 술을 먹으면 어떻다. 뭐 이렇다. 이러한 정도의 조언도 해주고 또 어떤 회원이 좀 아프거나 뭐 많이 하다. 그러면은 뭐 약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감찰이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그거를 감찰이었던 여성인데 그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경찰에 소스는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랬고 그 미군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줬었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만에 10월 31일 날 밤 12시 반경에 정문 그 미군 부대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놈을 허리춤 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겨서 한국 경찰에다 인계한 사람이 감찰이에요. 경찰도 물론 따라갔죠. 근데 경찰은 미군 부대 안쪽으로 절대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밤 12시 반이니까 선배님이 아마 밖에 나와서 외출 끝나고 부대로 그놈이 그렇죠. 복귀하는 것 같아요. 네. 복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정문 앞에서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그 제보 줬던 감찰분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놈이 그 부대 그 영내를 들어가려면 이걸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부대를 들어가려면 이 부대 정문으로 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옆 정문은 따로 보초수고 있고 차 드나들고 이 옆쪽으로 미로같이 이렇게 돼갖고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신분증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미군이 출입하는 통로가 그 안으로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헌병이 패스해서 미군 부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쫓아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미군 부대 영내니까. 그게 말하면은 우리말은 치해법권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미군 부대 내에는 치해법권이에요. 네. 우리나라 한국 경찰에는 어떤 여기서도 거길 들어가서 그 사람 미국 군인 범죄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는 끌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국가 간이 아니면 우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감찰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뭐 반발자고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서는 맞아요. 이제 작게 권고하게 된 거죠. 그 이름이 딱 나오면 걔가 어디 소속 몇 여단에 누구 이게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마 얼굴을 알고 있는 그냥 감찰을 얼굴만 하는 거예요. 얼굴만. 미군 부대 안에 그 이사단 내에는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만 명이에요. 얼굴만 알고 있고 그놈에 대해서 얼굴만 알고 있고 그놈 얼굴을 알고 있는 여성이 이 감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앞에서 그러니까 경찰한테 요렇게 생긴 놈이 그날 금이하고 같이 갔었어요 하는 거 소수 줬죠. 네. 그리고 그분하고 그러면 우리 형사들은 그 미군들이 밖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정문 앞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 저는 마저 그러면 낚아채려고 하는데 그놈이 그 건물 요렇게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한두 발짝 들어간 거란 말이야. 경찰은 못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 감찰이 허리춤 잡아서 땡기는 순간 바로 이제 한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두 발자국 차이로.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형사가 수갑 채울 수 있죠.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갔으면 저희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조사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잡아와서 신병을 확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뭐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라든지 뭐 경제 등등 이렇게 해서 그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 군인에서 이해를 해줘야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는 못해요. 신병도 그렇고.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소파라고 그러죠. SOFA, 소파. 한미 이제 행협 사건인데 네. 미군들이 이 한국 영토 네. 부대를 벗어나서 한국 영토 내에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일단 한국 경찰이 검거를 하겠죠. 네. 검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을 우리 파수소로 일단 데려가요. 그때는 파수소였죠. 데려가서 그놈을 대기시켜 놓고 미군 부대 측에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미군 부대 측에서 연락을 받고 미군 부대에서 신병 인수증이라는 걸 구금인수증이죠. 구금인수증을 들고 와서 그거를 경찰에 주고 일단은 그놈의 신병을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이. 야, 일단 그럼들 그 미군 부대 연락하기 전에 잡아온 다음에 파출소에서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거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규정도 안 되는 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미 정부 대표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왔다고 그래서 우리 파출소에서 조사할 수도 없어요. 자괴감이 든다고 그때는 그랬죠. 왜 우리는 내국인이 피해자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직접 수사를 못하고 이러면 건의를 뭐 한다 하더라도 뭐 달걀로 바위치기식으로 그냥 맞아요. 하고 우리가 조금 실수 만약에 미국 군인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하면은 이게 또 거꾸로 그냥 막 이렇게 또 더 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부대에서 요청하고 미국 군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상에서 오면은 구금인수증 받아가지고 신병을 인계를 해야 되는. 동현 파수소 2층에 제 기억이 나요.
동현 파출소라고 그 보산동 그쪽에 파출소가 큰 게 하나 큰 지서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큰 지서. 그때는 경찰서는 동두천 경찰서가 없었어요. 의정부 경찰서 관할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다들 왜 동두천 관할인데 의정부 경찰서에서 예. 했지라고 생각하셨구나. 지금은 동두천 경찰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의정부 경찰서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3개 시군을 관할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동두천이나 이런 데 사건 나면 의정부에서, 그리고 동두천에 상주한 또 형사들이 또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동두천 팀장도 했었는데. 네. 동현 파출소 2층에 형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1차적인 초동 조치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2차는 이제 그 의정부에서 또 지원 나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낚아채 해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가까운 동현 파출소 2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신병을 확보했어요. 그러고 미군 부대 측에다 연락을 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헌병 측에서 구금인도증을 가지고 왔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를 주고 우리는 그놈을 이제 공식으로 미군 헌병한테 이제 인계한 거예요. 인계하고. 그래서 미군 헌병은 그놈을 데리고 가서 미군 그 영내에 있는 구금시설에다가 이제 둬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찰에서 연락을 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경찰이. 그러면 미군 부대에다 연락을 해요. 그럼 미군 수사기관에서 미 정부 대표가 준비되는 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조사받고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데리고 보내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병을 끼고 앉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되지도 않고 이제 거기서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그 측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통역도 그렇죠. 미국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네, KNCI. 그다음에 우리는 조사하는 한국 경찰밖에 없어요. 네. 형사들. 그러니까 말도 좀 어렵죠. 네. 그냥 그 통역하에 또 입회하에 이렇게 해야 되고 걔네들이 또 묵비권을 행사를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묵비권을. 그럼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모든 정황이 확실한데 말을 안 하고 묵비권을 하면은 어려움이 그럼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정말 화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미군들 사건 하면 열받고 말이야. 그래서 제일 화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이놈이 명백한데 조사를 받는데, 자, 일단은 신병 잡아왔죠? 데리고 있다가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데리고 갔어. 다시 조사하겠다고 우리가 연락을 하니까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 정부 대표가 아직 선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 정부 대표가 대체로 뭐냐면 뭐 대위나 그렇더라고요. 대위, 자기 상관. 상관, 예를 들어서, 중대장. 네, 중대장. 아, 그러니까 이런. 이 피의자의 피의자의, 그 상관. 예. 그 소파 규정에는 미 정부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미 정부 대표 입회하에 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가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직 미 정부 대표가 임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다 보면 일주일 열흘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통보를 해요. 이제 뭐 전화로 그때만 해도 이제 전화로 맞아요. 해가지고 거기 뭐 데려와라. 헌병이다 뭐다 이러면 이제 그 우리 한국군 그러면 뭐 통역관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내일 몇 시까지 와줄 수 있냐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라. 예? 해서 기다려보면 내일은 안 된답니다. 미 정부 그러면 대표가 언제쯤? 임명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정부 대표가 지금 뭐 바쁜 일이고 어디 출장 가고 왜 안 되냐 그러면은 뭐 바쁘고 어디 출타 중이다 뭐하다. 아, 그냥 열받아, 거기에 진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그럼 하다가 경찰분들도 한국 경찰분들도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막 짜증나죠, 짜증나. 짜증이. 아유, 엄청 아주- 짜증나죠. 보통 그렇게 데리고 오면 몇 시간 정도는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조사 받는 거죠, 조사.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것만은. 그런데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는 물어볼 게 많은데 묵비권 하니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근데 이 범인 누구였나요? 케네스 리 마이클이에요. 원어는. 그 1992년 10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0시 30분에 그 케네스 마클이 클럽에서 마취한 상태로 그 윤구미 씨랑 같이 나왔는데 이때 혼자 그 클럽에서 맥주 5병뿐만 아니라 오기 전에 그 전날도? 그 전날에 그 막사에서 아마 맥주 16병하고 진 2잔을 이미 마신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만취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클럽에서 윤구미 씨를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거리에서 만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7일 날 밤 10시 반경에 이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거기서 맥주 16병하고 진 2병을 먹어서 2잔을 마셨으면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놈이 거기서 그냥 저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영내에서 잠잤으면 그만인데 요놈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지 뭐예요. 한국 이제 그 외부로 나와가지고 크라운이라는 클럽 미군 전용업소 그 인근을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대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 전체가 그냥 홀 그냥 골목 그러니까 그냥 뭐 아가씨 드글드글 미군 드글드글 그냥 그 주변이 그냥 뒤섞여 가지고 음악 소리 빵빵빵빵 나오고 다 홀 앞에서 아가씨들 담배 피우면서 있고 미군 서 있고 그냥 동네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판단기에는 크라운 그 홀 앞에서 윤금이가 이 마이클 만난 것 같아요. 마크를. 그죠. 거기서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되고 거기가 보면은 미 2사단하고 거리가 약 한 10분 15분 걸어서 그죠. 예, 바로 아주 건너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가. 그럼 부대 나와서 정문에서 철로길 건너가지고 철로길이 경원선 철로길이에요. 거기 건너 이렇게 오면은 얼마 안 돼요. 거리도.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것 가깝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크라운 앞에서 그 만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추측이 되는 거죠. 그 왜 추측이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모든 게 완벽하게 너가 어디서 술을 먹었냐, 크라운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했냐. 우리가 탐문도 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명확히 되는데 그런 것이 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목격자의 진술로만 지금 맞출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예. 동선 쪽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급하게 조사한 거는 죽였느냐 살렸느냐 쪽에 집중한 거예요. 죽였느냐 살렸냐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윤금이 씨하고 이 마클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윤금이 숙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갔겠습니까? 아가씨들이 주로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매춘입니다. 매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 그 상당히 그 올리기가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 여성들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직업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도 이제 이 사람이 그 마클이 술이 취하고 그랬으면 어떤 그 성적인 충동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가다가 우리 윤구미 씨를 만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우연찮게는 뭐 이렇게 윤구미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이제 그 윤구미 씨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는 생뚱맞게 그 보다 보니까 계란 하나 사 먹은 게 진술 조서에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왜 이것까지 다른 얘기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있었던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되어 있는데 가는 도중에 뭐 계란 하나를 먹은 얘기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마클이 당일날 윤금이를 만나서 윤금이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나름대로 진술한 내용 중에 계란 사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탐문 과정에서 계란 파는 사람이 마클을 본 게 있어요. 네. 네, 계란 파는 분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게 나왔는데 계란 하나 사 먹을 때 사실은 주머니를 위해서 돈을 꺼냈는데 미군들 거의 지갑 있어요. 거기에 돈이 거의 없었대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강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광홀레에 아가씨들이 한 20여 명 거기 소속돼 있어요. 미군들이 오면 그 미군들한테 그분들이 받는 수익금은 뭐냐면 이거 슬픈 얘기 자꾸 해야 되네. 아가씨들이 와서 미군이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 아가씨한테도 나 맥주 한 병 여기도 하나 줘. 뭐 이런 식으로 시켜주면 그걸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해주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아가씨가 그 미군으로부터 얻어먹은 맥주가 10개야. 그럼 10개의 비표를 아가씨한테 누적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10개에 대한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가씨들 진짜 불쌍한 정도가 있어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10달러야죠. 그거를 하루에 뭐 30잔, 50잔을 먹어갖고 소변만 보러 다닌다는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그래서 홀레에서 눈이 맞았어, 미군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눈이 맞아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성매매 하러 가자, 2차 하러 가자 그러면 홀레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 밖에 있는 그 여성의 숙소로 가서 거기서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른바 얘기하는 화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마클이 크라운 그 클럽 앞에서 윤금이를 만났고 윤금이한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매춘을.
그래서 오케이 하고 둘이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 계란 하나 사 먹고 윤금이 집으로 간 거고 네. 윤금이 집 앞에 도착하니까 그 윤금이를 기다리는 미군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미군도 그것도 이제 같은 부대인데 소속은 틀려요. 네, 네. 소속은 틀리는데 이름은 제이슨 램버트다. 제이슨 램버트. 램버트. 그 상병이네 얘는. 상병이에요, 상병. 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날 윤금이 씨하고 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너 빨리 너는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대일에 떠들고 큰 소리로 네가 가라. 이 말하면은 한 네가 사람 가라. 두고 서로 싸운 거네. 그렇죠. 시댁에서. 네가 가라. 예? 그래서 전날 했던 제이슨 램버튼이 화가 나서 화난 저기로서 먼저 부대로 갔어요. 부대로 간 게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윤금이 씨 집 앞에서 이미 다른 그 미군하고도 다툼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배님 그런 거네요. 램버트 상병은 윤금이 집 앞에서 전날 매출을 했기 때문에 집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윤금이를 홀이 기다리고 아닌 있었던 거고. 예, 예. 홀이 아닌 거기서. 직접 거기서 전날 같이 잤으니까 예, 그 집을 예, 알고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고 얘는 마크는 그 크라운 클럽에서 만나갖고 같이 합의가 돼서 계란 하나 사 먹고 이제 거기 도착한 거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크라고 램버트하고 이제 램버트하고 이게 또 서로 마찰이 생겼던 거고 램버트가 진 거네 결국은. 램버트는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마크라고 윤금이 씨는 그 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군이 조사를 하고 그 같이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내용이 뭐 자기가 폭행한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뭐 중요 부위에 뭘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전부 램버트로 밀었어. 굉장히 결정적인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맞아요. 다른 데로 또 뭐 핑계를 댄다든지 뭐 이러한 그런 거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탐문했던 과정에서 그런 건 우리가 자세하게 이런 것이 되는데 검거하고 난 후에 우리가 조사하는 그런 그 구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콜라병으로 윤금이 씨 이마를 2번 내리쳤다는 팩트는 있어요. 행동은 있는데 왜 내리쳤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이러면 그러고 이제 무피권을 행사한 게 뜨문뜨문 거의 그렇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요. 램버트는 미리 그 숙소에 와 있었죠. 네. 같이 윤금이 데리고 갔죠. 둘이 쌈 붙었어요. 근데 윤금이가 그거는 나온대요. 윤금이가 램버트를 못 가게 잡았다는 거예요. 램버트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램버트를 잡았는데 이 마클이 가라고 소리 지르고 지랄하는 바람에 램버트가 욕을 하고 갔다는 거야. 가고 윤금이는 자꾸 램버트를 잡으려고 그랬고 결국 램버트가 가는 바람에 윤금이는 포기하고 같이 마클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고 방 안에서 이제 아마 모든 범행이 시작된 피해자가 이제 그러니까 너 왜 나랑 같이 와놓고 걔 따라가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몸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놈도 셔츠를 벗어놓고 이런 걸 봐서는. 보니까 국가수 사인 결과가 전두부 열창에 의한 과다출혈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까지만 인정해요. 네. 그것까지 그러니까는 인정해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그렇죠, 단순하게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놈이 안 했다, 난 모른다, 아니면 무비권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하질 않았을까. 네. 자궁에 그 맥주병을 삽입한 거, 뭐 콜라병 찔러놓은 거, 우산대 찔러놓은 거 이런 거 부분, 뭐 하이타이 뿌린 거 이런 거는 내가 아니고 램버트가 했을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까 미루는 거예요. 간 예. 상병이요? 집 입구에서 집 입구에서 만난 상병. 아니 그 사람 갔는데 뭘 어떻게 와가지고 뒤에 자기가 끝나고 가니까 그랬다. 자기는 그냥 갔다 자리를 이탈했다. 때리고 갔다는 거 아니요? 콜라병으로 때리고. 근데 램버트가 와서 다시 그랬을 그렇게 것이다. 했다. 예. 본인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어느 그 램버트한테 밀었지만은 또 밀었죠. 또 거기서 램버트에 대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하죠. 미군에서.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론이 램버트가 그 자기 행적이나 뭐 이런 게
다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램버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부대에 들어간 걔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부대 그 입출구를 기재를 합니다. 그 정문에서. 시간. 예, 예. 시간을.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는 램버트는 아닌 걸로 하고 거기 진술에 의하면은 부대 그 시간에는 부대에 있는 영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마클이 거의 뭐 범인으로서는 100%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 부분 그 미군 부대에서 한 거 그 기록을 보니까 마클이 그 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일날 그 상황을 재판 이제 이어질 때까지 자기가 의무병이라서 윤금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서 자기가 직책이 의무병이라 윤금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얘 얘기예요. 데리고 갔는데 윤금이 집 앞에 램버트 상병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램버트 상병이 어제 나랑 같이 잔 여잔데 왜 네가 데리고 왔냐 하면서 시비를 했다. 그래서 말다툼이 되다가 램버트 상병이 결투 신청을 했대요. 자기한테 결투. 결투 신청을 했는데 그 결투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윤금이가 주변에 있던 그 콜라병을 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마를 몇 번 때리고 자기는 그냥 놓고 귀대했다. 부대로 들어왔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잔인한 행위는 아마 그때 있던 램버트가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미군에서도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국 내에 들어가 있던 맥주병 2개 중에 하나에 네 집은 왜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걔네들은 그 부분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황당하죠. 네. 어디 그런 머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범인 같으면 그 당시에 두들겨 맞았을 거야 아마. 그죠? 이따위 짓을 선배님 이제 당황하시잖아요. 이따위의 변명거리라고 하는 그 미군 이거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도 얘기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그 몸이라든지 방바닥에 그 하이타이 세제 뿌린 거 또 항문에다가 우산대 찔러놓은 거 26cm인가 찔러놓죠. 그 다음에 음부의 콜라병 그 안에 맥주병 이거 너 한 거 맞지 하고 검사가 그 추궁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어 이 새끼. 안 했다고. 전혀 내가 아니고 램버트라고 얘기했고 안면부 손상도 처음에는 막 모른다고 이 새끼 오리발렘이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하면 묵비권 아니면 전부 노죠. 그러네. 아니면 전부 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름이 노 묵비권을 행사하고 걔를 조사하려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조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데리고 그쵸, 있으면.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일단 보내놓으면 오라고 부르면 거기서 지들이 시간 될 때 한 열흘 뒤에나 겨우 데리고 나와서 조사하면 노 아니면 무피권.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시는 우리가 받아요. 피의자 신문 조서는 받는데 우리 피의자 신문서에 조서에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노 아니면 무피권 행사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딱 걸려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병에서 지문 발견된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놈이 그 농구화 신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농구화에서 혈흔 반응을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밝혀냈는데 그게 윤금이 피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 확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조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다 오리발 까고 무피권 행사했고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증거에서는 그 정황 증거도 뭐 간접 증거 정황이 있는데 직접 증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지문 나온 거 네. 이런 거는 직접 증거다. 간접 증거가 애매한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서 나온 자료나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한 것을 그 수집했을 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병을 모으고 거기다 맥주병을 왜 그랬냐 그럼 이게 간접 증거로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일치 안 하니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심증은 가요. 심증은 가는데 결정적인 그런 것은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미군들 이렇게 보면은 습성이 이제 우리가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해. 자기 부대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부대에서도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뭐 너 왜 피가 묻었니? 이런 것도 그냥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관심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사건이 나고 이래서 한국 경찰이 뭐 이렇게 하고 협조를 하면은 알았습니다. 뭐 이래서 우리가 알아서 통보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면은 이게 뭐 며칠이 가는 거야. 며칠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문제였죠. 그럼 매일 독촉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누나는 껌뻑하고서는 그냥 뭐 마지못해 응해주고 자기네 또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성이 이제 좀 높아질 것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걔네들도 좀 꺼려요. 이제 노출하는 거를. 걔네들이. 근데 이때 이 사건 엄청난 이슈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유. 이거 난리 났죠.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이 사건 찾아보는데 보니까 막 집회하고 막 사람들끼리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서 규탄 대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11월 4일 날 동두천 그 지역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뭐 시민단체 해가지고 주한미군 심지어는 철수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그 택시 기사분들, 동두천의 기사분들이 그 미군 안 태우기 승차 거부 운동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일 나왔던 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 선배님 하신 거. 소파 개정화해라. 아니 세상에 미군 검거를 하면 우리나라 유치장에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사받아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미군은 무슨 이유로 검거하면 미군이 일단은 미군 부대에다 보내주고 미군에서 데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사하려면 부르면 지들 입맛에 맞게 날짜 지정해갖고 천천히 기어나오고 이건 좀 사법주권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게 대한민국이 소파 이거 개정해라 이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그때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소파가 약간의 변경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행협 사건 중에서 소파가 개정되는데 기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기폭제라고 그렇죠. 기폭제가 됐어요. 이거. 그게. 10월 30일 이제 가족들 입회하에 윤구미 씨 시신이 그 동두천 상패동의 공동묘지가에 아마 화장대로 뿌려졌다라고 들었는데 이때 미국 당국에서 위로금 6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금이죠, 장례금. 장례금. 이제 이게 참 지금 같으면 아마 시신 처리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아마 계속 싸울 건데. 이때만 해도 참 이게 근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건 나고 이틀 3일 만이죠. 3일 만에 3일장 치른 거나 마찬가지죠. 3일 만에 이제 화장해가지고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에 이제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2월에 1993년 2월에 이제 재판이 비로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계속 재판에서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사실 그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사후에 했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합니다. 그때도 윤금이 4번 가격한 거는 맞지만 네. 그것도 우발적이었다는 거고요. 네. 국부하고 학문에다가 이물질 삽입한 거 나 아니다. 램버트 상병의 행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증거 이런 게 나왔고 93년 4월 14일 날 1심에서 내 기억 변동걸 부장판사예요.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항소심 같은 해입니다. 12월 16일 날은 이때 15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감형된 이유 아시죠? 유가족이 그 윤 씨의 유가족이 7,100만 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예, 돈을 받아갔어요. 원래는 4억 5천만 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민사재판부였었죠. 민사재판부에서 7,100만 원만 인정했으면 우리 그거 못 받는다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7,100만 원을 뚝딱 받아가 버렸어요. 유가족이. 그 바람에 이제 거의 합의되다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합의금인데 그때 유가족 측의 이렇게 입장을 보면은
합의금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위로금 쪽으로 주니까는 그렇게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합의금이 합의하는 겁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을 주니까 아 이거 미안해서 주는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오래든지 뭐 이런 것을 또 감안할 수도 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뭐 돈을 뭐 합의금이다, 위로금이다 이런 개념도 없고 주면은 받고 나중에 또 주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법적 개념이 별로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아 근데 그걸 재판부에서는 돈 받았으니까 합의한 걸로 본 거지 뭐. 그래. 7,100만 원 받고 합의한 걸로 보니까 징역 15년 준 거고요. 네. 그럼 또 상고했겠지 이놈이 그냥 있겠어요? 네. 근데 상고는 다음해죠. 1994년 4월 29일인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하면서 징역 15년 그냥 확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종 형량이 징역 15년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군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넘어가죠. 이제 그 순간 이제 징역 15년은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죠. 미군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그놈이 미군 부대에서 떠나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죠. 근데 그때 수감될 때 어디로 갔냐면 천안 소년교도소로 갔어요. 걔가 나이가 그때 만 19세, 범행 시에는 만 18세. 그러니까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거예요. 그 걔네들 나이가 어린 게 우리나라처럼 군인이 징집제가 아니라 지원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애들이 10대 말, 뭐 20대 이런 그런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군인으로 나오고 그런. 그러니까 범행 시에는 만 18세였던 것 같습니다. 18세, 19세가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천안 소년교도소에 얘가 수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소년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때도 그 마클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 교도소에 보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이거 연방 대법원에다가 지내놔라. 네. 연방 대법원에다 탄원 써놨어요. 내 아들이 죄져 갖고 15년 떨어졌어도 한국 수감시설에 보내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라. 한국 감옥으로 이관하는 거 반대한다. 이러면서 연방 대법원에다 탄원 써놨는데 그 연방 대법원 그 미군 그 대법원장이 기각해 버렸어요. 그때 막 우리 사회단체에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래. 맞아요. 클린턴 대통령한테 막 시민단체가 막 처벌해달라고 막 이런 거 보내고 할 때니까 미군 측에서도 찝찝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별 수 없이 이 새끼는 이제 우리 천안 소년교도소에 그대로 수감돼서 이제 15년 살 판이에요. 어쨌든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사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근데 이 마클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얘기가 나오기 많이 시작하는데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잘 살고 평범했던 그냥 미군의 이병이 이렇게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의문이 가잖아요. 근데 주변의 증언을 보면 이 사람 정말 그냥 뭔가 평범하게 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을 썼던 존 글린 중인가요? 거기가 법정에서 마클의 도벽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훔치는 거예요. 동료들 거. 그 별명이 막사구두라며. 막사를 막고 댕기면서 구두발자국 막 찍고 댕기니까 훔치면서. 아, 그래서 막사 구두. 마클의 그 사물함에서 그 다른 사람들, 동료의 그 물건들이 막 훔쳐다 놓으니까. 네, 발견이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클이 상관하고 싸운 일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에 아마 너 잔디 깎아라고 하는 그 벌을 내렸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 죽어버리겠어 막 자살하겠다고 막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놈이 그때 그 중위한테 한 얘기 중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요일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범행을 암시한 것 같아요. 윤금이 사건. 네. 저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범행 중에 자기가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자기는 심신미약 나중에 뭐 술이 취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크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 하여튼 흉악범으로 골격이 이렇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골격이 뭐 이렇게 흉악범 그냥 광대뼈가 나오고 뭐 눈이 이렇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체형. 맞아요. 그냥 보통 소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보통. 우리가 하면은
뭐 억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부인한다. 맞아요. 이런 상태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대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 부인해도 야, 이 새끼야 말을 해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했겠네요. 그렇죠. 아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을 할 수 없다니까 통역이 있어서 요걸 하면은 거기 그 미 정부 대표가 가만 안 있어. 미군 측에서 그 입회하는 건 저기 미국 거기 대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통역한테 하고 지네들이 그것도 암기를 해놔요. 그래서 한국 경찰에서 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쾅 이런다 위압감을 준다든지 옆에서 기자입니까? 그 걔네들이 가서 나중에 다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 채널로. 그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미군 조사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이개 뭐 이렇게 했더니 옆에 통역이 김영사님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겠지만 미군들 욕 다 알아듣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다 적어요. 미 정부 대표가 와서.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욕도 못 해요. 욕하면 안 되고 또 원래는.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소년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러면 착실하게 15년 동안 수감 생활 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이 새끼가 거기서 교도소 내에서 더프 리차드라는 미군 범죄자하고 같이서 난동 부렸어요. 95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식사 불만 편지 전달하는 거 뭐 제대로 안 된다 뭐 등등 하면서 난동 부리고 그 교도관한테 욕하고 소화기 집어 던지고 아크릴 그 판때기 거기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놈이 공무집행방에 하나 추가밥 먹습니다. 8개월. 그러면 거기 15년 8개월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감 생활도 악질적으로 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 안에서. 불량한 사람으로 그렇죠. 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량한 아주. 그거만 했나요? 지 사건 때문에 소파 사건이 막 이제 변경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개정운동이 벌어지니까 소파 변경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맨날 그거 올렸어, 이놈이. 그래갖고 교도소에 무슨 인터넷 사용을 하냐 이래갖고 또 다 난리가 났어. 아니 교도소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도소에 미국 인터넷이 군인이니까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 수용돼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94년도, 95년도에 그러니까요. 수감돼 있었으면 그 컴퓨터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에 그렇게 배치도 안 돼 있을 텐데. 거기는 아마 그 인터넷 운동으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죠. 이건 15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가 있는 새끼가 그 교도소 내에서 인터넷 써? 막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했었죠. 근데 이 새끼 다 살지도 않았죠, 선배님 이게. 그렇죠. 15년 하다가 받고 15년 이제 8개월인데 원래는. 나중에는 이제 그 수용이 그래서 1년인가 얼마 깎였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1년인가 얼마. 1년 6개월 남겨놓고 이게 1년 6개월도 아니더라고. 8개월 플러스 하면 거의 2년 뭐 4개월 그렇죠. 정도? 그래가지고 2006년 8월 14일 34살의 나이로 가석방이 돼서 20대에 들어와서 34살이 됐어. 미 8군 헌병에 임기됐다가 8월 15일 날, 와 진짜 나갈 때 그 다음 날에 총알같이 나왔어요. 네. 오전 11시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감 기간은 이놈이 13년 6개월 4일을 살았어요. 13년 6개월 4일. 근데 이제 이거야 가석방 가능하죠. 이거는 가석방이. 아니, 어느 정도 형기 많이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심사위원회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얘가 미국 간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형 집행률이 75%를 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마클 씨가 초범이고 유족에게 배상한 점, 그리고 가족이 80여 차례 접견하는 등 보호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마크리는 놈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수감 생활하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 그렇죠.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맞아요. 방법이 내가 이렇게 해서 수능을 안 하고 대항을 하면은 끝까지 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모범 수행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질 않을까 해서 그
그런 잔머리를 쓰지 않았나. 네. 그리고 가족한테도 계속 연락해서 예, 예. 아 접견을 와라. 예, 예. 아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재판과 석방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윤금희 씨가 이 피해자 윤금희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때 당시가 26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전북 순창에서 올라왔어요.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 유명한 데죠, 순창이. 예. 예,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오남 일녀 중에 외동딸로 태어났고요. 오남 일녀 중에 그러니까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셋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 5에 딱 여자는 하나인데 그 본인이 윤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내가 볼 때 금이야 오기야 할 때 금이입니다. 희가 아니고 금이야 오기야 할 때처럼 윤금이에요. 그래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 얼마나 저 5명의 남자 속에 유일하게 딸 하나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가난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많이 그 병환이 있었대요. 지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가세가 좀 기울어져서 이 윤금이가 17살 되던 83년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있다가 생활고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내가 보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이 동두천이 아니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동두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이죠, 가난. 그래서 그때 이제 1992년 여기로 들어온 거는 1992년 10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윤금희 씨의 생일 전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월 4만 원의 이 벌집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양색 씨라고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참 서글픈 이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가 참 껄끄러운데 그 당시에는 양색시, 양공주 맞아요. 예? 이러한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분들한테 예? 그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이 많이 그 사람들 대상으로 부르면은 누가 하면은 호칭하면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아마 윤금희 씨도 아니면 그 민들레 회원들도 자기를 나타내기 싫으니까는 이름을 대기 싫고 뭐 하니까는 호칭을 그렇게 감찰 뭐 이런 거로 하지 않았나. 그분들의 애환이. 그 당시에 이게 국가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을 뭘로 불렀냐면 국가에서 부르는 이름 뭔 줄 아세요? 위안부입니다. 위안부. 응? 위안부라고 아예 그 정부 공식 명칭이 위안부하고 일반 매춘 여성하고는 구분을 했어요. 일반 매춘 여성들은 이제 그 내국인 상대로 하는 뭐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율락 여성을 일반 매춘 여성이라고 그러고 미군 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 전염병 예방법 그 시행령 같은 데 보면 위안부라는 그 공식적인 명칭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의정부시 성병관리소 조례에도 있어요. 의정부시 성병관리소 조례에도 위안부라는 명칭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따지고 보면 그 고향에서 동생 학교 보내고 부모님한테 모시기 위해서 공장 찾아서 올라왔다가 공장에서 못 견디고 유혹에 빠져서 이제 기지촌 그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이제 글로 들어왔다가 이제 이런 억울한 죽음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대개 이제 이 기지촌으로 들어오는 그 여성분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에이 슬퍼요. 공장에는 그때 임금이 저렴했어요. 쌌어요. 그렇죠. 그 양말 공장이. 네. 그런데 그런 미군 상대로 이런데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예?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게 혹해 가지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생활이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의 그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아.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아메리칸 드림을 또 꿈꿀 수 그렇죠. 있었던 예.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미군하고 잘 만나면 미국으로 가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윤금희 씨도 약간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 같은 게 2년 전에 동거하던 미군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미군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 술도 맞게 되고 각성제도 손을 맞아요. 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나오더라고요. 그 윤금희 씨가 이게 홀에 소속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에 윤금희 씨는 홀에서 고용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좀 약간의 그 어떤 술버릇 같은 거 등등 때문에 예. 홀에 고용되지는 못했고 사실은 월세 4만 원씩 주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홀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냥 홀 주인이 제공한 방에서 있으면 되는데 아마 그 홀 별도로 떨어진 데서 홀로 생활한 거예요. 이거 윤금희 씨 같은 경우는 꽃도 팔았다고 그래요. 그 기지촌 주변에서 미군들한테 꽃 많이 팔아요. 꽃도 팔았었다고 그러고요. 저는 윤금희 씨 사건은 이게 기폭제가 아까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미군에 의해서 이런 살인이라든지 뭐 폭행 상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저기 하지만은 그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악랄하게 이러한 그런 것은 특이하잖아요. 이게 아주 그러고 그래서 이게 기폭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 전에나 그 후에라도 이렇게 보면은 사소한 폭력 사건에서부터 어떠한 그런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뭐 파출소나 아니면 우리 뭐 형사계에서 간단하게 인정신문 말하면 인정신문 그냥 간단하게 하고 구금수증 받고 보내는 거예요. 미군으로 미군 부대로 측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그때는 검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 우리가 말하면 송치 하면 거기서도 그냥 별다른 일을 안 달아요. 벌금 같은 거 좀 때리고 말겠죠. 뭐. 예, 그런 것을 그게 그때 상황이 이게 가난입니다. 결국 얘기 말씀드리면 가난해요.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조약 그 소파 한미 행정협정을 그 서명했던 거고 그 서명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거고 그건 결국 가난이었고 이거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다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한 게 어떤 부분 이거 양색시 양공주라는 그 서글픈 이름을 내가 왜 얘기했냐면 1960년대 한국 그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GNP. 네. GNP의 25%가 기지촌 주변 그 여성들의 성산업에 의해서 생겼어요. 60년대에는 1960년대 우리나라 총생산 GNP의 25%가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한 거예요. 사실 장려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어도 묵시적으로 그렇죠. 묵시적으로 그냥 희생양 삼은 거죠. 우리가 도움을 뭐 목격자라고 했던 감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보다 보니까 뒷소문에 그 감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감찰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그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억지 소리 같던데요. 그분이 마치 무슨 그거 감찰해서 경찰한테 그걸 그 마크를 잡아주고 관에 의해서 혹은 그 업소를 운영하는 그 업주들의 고용한 깡패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막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랬으면은 아마 또 우리 그 경찰에 그러한 것이 인지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막 소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윤금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파 한미행정협정이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었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였냐면 신병 확보죠. 네. 우리가 검거를 했으면 이놈을 우리 유치장에 넣어놓고 우리 구치소에 보내놓고 마음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금인수증 받고 무작정 인계하고 조사할 때면 까다롭게 그놈들한테 부탁해서 데리고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네. 이 부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논란이 돼서 움직여서 해놓은 게 뭐 있냐면 살인 사건, 강간 사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석방 대가 목적의 약취 유인. 그 다음에 뭐 불법 마약 거래, 네. 제조, 그 다음 방화, 흉기 강도.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거 등등은 한국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 유치장에 넣어놓고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따로 해놓고 살인 사건과 이제 간단 제일 대표적인 거 살인 사건과 강간 사건은 한국 사법기관 수사기관에다가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미군 측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신병을 인계하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 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미군들에 관련된 이제 사소한 이제 뭐 폭력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냥 그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인정신문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나 아니면 MP는 이렇게 와서 신병을 인수해 가면 언제까지 올 거냐 물어봐도 우리가 부대 가서 통보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법은 사실 바뀌었는데 현장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의율 하는 형사들 수사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제가 동두천 수사과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한명엽 사건을 다루는데 우리는 살인이나 강간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신병을 우리 유치장에 수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수감시키면서 미군 당국에다 뭐를 보내냐면 신병을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전을 먼저 보내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미군을 우리 영토 내에서 검거했죠. 강간 사건을 검거했어. 미군을. 그러면 우리 유치장에 수감시켜놓고 두들겨. 미군 당국에다가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요청하지 말 것을 이제 그 협조전을 띄워서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고도 미군이 그래도 신병을 인계해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원어를 안 봐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원어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 교양 자료를 제가 동천경찰서 있을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항목을 보니까 안 줘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군 측에서 살인 사건이나 강간 사건을 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달려면 줘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놈들이 그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없는 게 끔찍한 살인. 거기 단서부터 끔찍한 세자. 강간, 잔혹한 강간 세자. 끔찍한 살인과 잔혹한 강간은 안 줘도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더 좋더라니까 나는. 내가 미군 부대 그 동두천에 그 수사과장 할 때 보니까 이 홀 위층에서 필리핀 여성이에요. 필리핀 그 이제 관광 그 업소 종사하는 필리핀 여성이 홀 그 2층에서 미군에 의해서 강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군을 입건해 가지고 넣었는데 신병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전을 보냈더니 미군 측에서 그걸 거절하고 신병 인도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단서댔어요. 잔혹한 강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잔혹한 강간의 기준이 뭐냐. 때렸다. 2대 정도 때렸다. 그 2대 때린 게 왜 잔혹한 강간이냐. 미군 측에서 그래요. 그건 니네 그 사고고 대한민국 그 경찰의 입장에 볼 때는 성폭행하면서 주먹으로 여자를 2번씩이나 때렸다면 이거 끔찍한 잔혹한 강간이다 이거. 그걸로 우겨가지고 우리도 했어요. 그걸 끝까지 해가지고 회부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끔찍한 살인과 그러니까 그 연살인 같은 거 토막살인이라든지 이런 거 끔찍한 살인과 잔혹한 강간 요 2개는 잘만 이용하면 미군 측에 안 주고도 신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파 요 규정이 있어요.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동두천 형사들은 이거 교양을 엄청나게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건 다 끔찍한 살인이라고 우겨야 되고요. 어지간한 거는 잔혹한 강간이라고 우기면서 신병 확보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돼. 그럼 케네스 마크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미국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그 석방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나서 뭐 근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석방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입니다. 이 케네스 마클로 의심되는 사람이 딱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음주운전으로 그 메릴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머그샷이 찍힌 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새끼 맞아요, 맞기는? 이게 제가 아는 얘기로 들어는
바로는 맞는 것 같대요. 근데 그리고 되게 조용히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장인지 농장인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냥 정말 주변에서 뭐 사실 거기 미국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조용히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아마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면 이 케네스 마클에 대한 우리가 근황도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 머그샷 그 음주운전으로 찍힌 거 그 밑에다가 누가 댓글 달았는데 살인자라고 썼다며요. 네. 머더러라고 이렇게 써놨다며요. 그러니까 그 새끼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는 사람이 그 댓글 썼을 거 아니에요. 소파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소파의 대상 적용 범위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적용 범위. 그 미국 대사관에 그 속해 있는 군인이 소파 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미국 군인이 소파 대상자거든요. 가해를 냈을 때. 네, 네. 그래서 소파의 혜택을 보잖아요. 네. 근데 미국 대사관에 속해 있는 그 군인. 네. 그 군인이 소파 혜택을 볼까요, 안 볼까요? 뭐 소파의 그냥 기준으로 본다면 받겠죠.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건 외교관으로 되고요. 한치 더 올려주고요. 오로지 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 그 다음에 미국 군인의 가족.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해행위를 하면 소파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군대에 고용돼 있는 무슨 뭐 다른 나라 국적의 제3 외국인이라도 미국 군대에 소속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한국 사람한테 무슨 공격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소파에 그 해당이 됩니다. 미군이 밖에서 미군으로서 공무 중에 그 사고를 내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후야를 막론하고 걔들한테 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처리 못합니다. 국무라는 게 근데 입증이 돼야겠지, 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대표적인 게 효선이 미선이 효순 사건일 거예요. 탱크 사건이죠. 네. 탱크 말하면. 그때 그 아이들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한 이유가 탱크 운전병이 분명히 훈련 갔다 오면서 탱크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건 공무중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재판권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게. 네. 그 소파에 적혀 있는 공무중이라는 개념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것도. 응? 너무 속상해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진짜 두 선배님은 전 듣고 있는 저로서도 진짜 화가 나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겪으셨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까 전 그 말이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자괴감을 느꼈다. 내가 한국 국민으로 한국 형사로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 권리라든지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된 건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정말 하실 때마다 막 저는 지금 슬픔까지 밀려오는데 무력감 느껴지죠, 무력감. 네.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우리보다 윗대 선배님들 얘기 들어오면은 그때는 또 이거 인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현장에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땡이야. MP가 막 삐까삐까 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이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뭐 합의금 아까 뭐 보상금 위로금 조금 주고 이런 거 조금. 걔네들 그때는 달러가 좋잖아요, 달러가.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서 어떤 피의자나 이런 범인에 대해서는 특정돼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그렇게 그냥 데려가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 얘기로는. 2000년도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많이 뉴스에서 봤던 게 미군의 폭행에 의해서 막 진짜 막 많이 상해를 입으셨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지도 못했다라는 얘기하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때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폭행을 당했었다고. 많아요. 아유, 그 뭐 의정부 동두천 이쪽엔 그런 게 많아요. 그냥 가서 부대 앞에 가가지고 요금 주는 척 하고서는 내텨버리고 부대로 쑥 들어가면 그만이야. 정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은 그 그쵸. 택시 기사분들은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그래? 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우리도 잘 몰라. 사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그런 걸 또 어느 때는 이건 넘어가는 게 있나 봐요, 그게. 그럼 우리한테 밝혀주질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나는 어떤 사건도 취급해왔냐면 미군의 마누라가 옆집 사는 우리 한국 여성 그 할머니 머리끄댕이 잡아뜯고 막 그래가지고 할머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잡아다가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역시 미군의 마누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소파 대상에 들어가요. 미군 측 입장에서는 소파 대상자라는 거는 특혜예요, 특혜. 미국 일반 시민이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때렸다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 그건 작살나거든요. 근데 미군의 배우자기 때문에 소파 대상자예요. 그러면 소파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신병 걔들한테 인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파는 이건 불평등 협정인 건 맞아요. 이거는 뭐 언젠가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협정 속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그렇지만 과거에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수사관들이 어땠을지에 대한 마음도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그 시대의 우리 국민들,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또 그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의 상황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이고 아픔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네. 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도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화 많이 났었어요. 진짜 이 사건 할 때 정말 우리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군들 윤금이 씨 개인적으로는 진짜 잔인한 방법에서 비참하게 숨졌고 저희가 진짜 명복을 빌겠지만요. 어찌됐건 윤금이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아까 불러준 몇 가지 항목의 죄는 한국이 직장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그렇죠. 상태에서 예. 재판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금이 씨가 본의 아니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진일보하게 조금 한미 행정협정이 바뀌었다. 개정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위안하고 그래도 더 길은 더 멀어요. 예. 완전히 우리가 신병 확보해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오래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초대해 줘서 같이 이렇게 과거를 한번 되새겨 보고 또 현재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우리 윤금이 씨나 그때 같이 그걸 했던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많은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서 과거를 한번 다시 되새겨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예.